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마켓 뉴욕. 저희 이제 2주차죠.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 저는 최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현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인사드리고 또 바로 게스트의 또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S&P 500이 0.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0.2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러셀 2000이 프리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0.4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고는 비트코인이 반짝반짝, 여기서 반짝반짝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현재 9만 불 윗선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유로스톡스는 0.04%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FOMC가 중요한 만큼 FOMC 전까지는 약간 보합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오늘 저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텐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보니까 요 원자재 쪽이 좀 많이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는 어떤가요? 온 가격이 장중한 때 59달러, 구리 가격이 장중한 때 11,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재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러우 전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면서 유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난이랄지 전기차 배터리랄지 이러한 이슈들도 부각이 되면서 리튬 가격도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6년 가장 주목해봐야 할 상승 랠리를 이어갈 시장으로 원자재 시장을 꼽기도 했으니까요. 잠시 후 프리마켓 뉴욕에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는 저희 또 인사 살짝 한번 드리고 바로 또 게스트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대롱대롱님, 말티님, 네, 미장원님 PD님이시죠? 네, PD님 와서 지금 채팅 치고 계시고요. 저희 서종영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셨는데 저희 또 채팅창이랑 중간중간 소통하면서도 이야기는 많이 나눠볼 테니까 채팅창에서도 많은 이야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번 질문에 섞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 첫 방송이었죠. 첫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아주 좀 마음이 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방송을 하는데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막 하락을 하고 막 엔화가 막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주말에 나왔던 그런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충격들이 엔캐리를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차트 좀 연결해서 보여주시면은 일주일 전에 훅 떨어졌던 비트코인입니다. 일주일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충격 그걸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주일 차트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고 약간 엔 강세로 갔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좀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화 160엔 간다. 이런 보고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동성 측면 그리고 엔화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과 추가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서 봐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엔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가장 지금 헷갈려하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장기 흐름은 미일 금리차 축소는 곧 결국은 엔화 강세 이거 기조에 대해서는 아마 차트를 그려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최근 한 3개월 정확히는 이제 10월 초부터 서로 벌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총리가 됐죠.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엔화 약세가 됐는데 반면에 채권 시장은 그걸 인정 안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풀어봐야 우리는 걱정돼서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어쨌거나 이게 시장 금리하고 실제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엔화를 자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작년 여름에 봤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이냐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자라냐 먼저. 근데 이제 제 결론은 그래도 이거는 소뚜껑에 가깝다. 일단은 이제 저도 사실은 BOJ가 빌런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엔이 간다 그러면 지금 소위 선물 시장 엔화에 대한 소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선물 옵션 시장에선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업적 거래가 있고 비상업적 거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잘 아시겠죠? 원자재하고 똑같이. 네네. 근데 그 우리가 보통 비상업적 거래를 이제 투기적 거래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투기적 거래의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나눈 빼기한 순매수 비율 중에 작년 7월에는 엄청나게 숏배팅이었어요. 엔화 약세 뱃을 엄청 강하게 했거든요. 그게 거의 한 3년 가까이 하면서 그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됐음에도 아니야, 연한 약세 갈 거야. 배팅이 엄청 심했는데 BOJ에서 7월달 BOJ 회의하면서 까불고 있네 한마디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엔화 급등으로 확 돌아서면서 소위 쇼커버링 엄청 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위 엔화 포지션은 순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롱배팅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 이맘때하고 그 소위 미일 금리차 축소에 비해서 엔화 약세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소위 선물 시장에서의 배팅은 투기적 거래는 롱 포지션 배팅이기 때문에 소위 급격한 반전,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 가능성은 매우 없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때와 같은 그런 쇼커버링 같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근데 다만 지금 걱정은 사실은 긴 호흡에서 보면은 일본 10년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보시면 오늘도 지금 체크해 보시지만 1.97까지 갔습니다. 네. 10년물 금리 한번 찍어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주가는 안 올라가고 미케이는 안 올라가고 그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조금 긴 호흡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돈을 싸게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점점점 뭐랄까 매력이 없어지는 그런 전략이 되고 있고 그런 호흡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이 엔화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일본발 유동성 공급은 기대를 좀 많이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일본에 대해서 유동성, 엔캐리에 의한 유동성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FOMC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 FOMC랑 채권에 대해서 주말에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그런 그 분석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FOMC 이후에도 장기 채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공급량이 워낙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노말일 수 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연준 중심에서 이렇게 돈을 풀던 2010년대 연준 정책 중심으로 가던 그런 경기 구조에서 2020년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정부 중심의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공급이 정부발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채권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FOMC 이후에 채권 금리가 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경고성 멘트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뭐 산타냐 사타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에 대한 그런 변동성을 더 주목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FOMC랑 뭐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신 대로 그 좋은 그 코멘트, 그러니까 그 지적이시고요. 제가 생각해도 내년도 여전히 지금 잘 돌이켜 보면 작년 이맘때하고 상당히 모양이 좀 흡사한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첫 번째 차트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타랠리나 내년도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단기 금리도 약화가 돼야 되지만 낮아져야 네. 되지만 장기 금리가 낮아져야지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경기도 좀 살아나고 뭐 이럴 텐데 지금 상황은 이제 작년의 모습하고 이제 제가 올해의 모습을 제가 똑같이 그려왔습니다. 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고요. 하늘색이. 검정색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보면 통상적으로 10년물 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쭉 내려왔다가 작년에 보통 9월 말 10월 초에 바닥치고 우상향을 했어요. 오히려 네. 기준금리는 내려오는데 우상향했는데 그때는 두 가지였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때 그 약간 물가 이슈도 분명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가 그 소위 돈 푼다 얘기 많이 경제 부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은 국채 많이 찍어내겠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올라간 그래서 선반영을 감안해서 이제 V자로 그 시장 금리가 반등을 했고요. 올해도 근데 지금 비슷합니다. 올해 2월 초부터 현재까지 그래프를 제가 그려왔는데 지금 2번 금리 내려갔죠. 이번에 이제 또 내려갈 것이 확실시한데 지금 검정색은 보면 역시 미리 반영하고 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만 네. 이게 4%에 딱 닿으면은 그게 일종의 저항? 지금 보시면 저 밑에 2번이나 바닥치고 지금 다 있잖아요. 저게 정확히 지금 4%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4%를 못 깨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못 깨고 내려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장기적으로 보는 연준의 목표 수익률 2%.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준이니까 물가 네. 2%. 그다음에 기본적인 잠재 성장률 2%. 더하면 그냥 4%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냥 그러면 실제로 10년물 금리나 저게 대략적으로는 저항이 한 4% 그걸 뚫고 내려오려면 둘 중에 하나. 물가가 더 내려오던가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되든가. 근데 성장률 둔화되는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냉정히 보면 좀 PC가 저번에 우리 예상치대로 나왔다고 하지만 2.8이잖아요. 네. 결코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혹시라도 그 소위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 시장이 걱정이 된다면 오히려 더 실제로 좀 더 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트윗 보다가 재밌었던 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유명한 그 소위 장기 역사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이클 하넷? 네. 그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분이 자기 같으면 지금부터는 금리날 감안해서 제로 쿠폰 본드를 롱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거죠. 네. 풀벳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10년짜리인데 제로 쿠폰 본드는 근데 중간에 소위 재투자 위험도 없는 소위 무쿠폰 중간에 이자가 없는 그러니까 무이표 그러니까 채권을 10년 물질을 샀다가 정확히 5월 15일, 5월 13일쯤에 우리 그걸 풀겠다. 그때가 언제냐? 소위 말하는 초비둘기파 연준 의장으로 바뀔 텐데 연준 의장이 바뀔 때 그걸 푼다라는 소리는 오히려 시장에서 거기서는 이제 인플레를 예상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의 그걸 보고 이게 확실히 미리 땡겨갖고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또 생각이 다르네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내년도에 말씀 주셨던 국채 금리가 언제 얼만큼 올라갔다 떨어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뷰들이 달라져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냥 우하향 무조건 줄거리 장창 우하향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소위 내공 있고 오래 본 분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지는 않구나.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이 장표 그림에서 일단은 작년 9월을 다시 되새겨 보면은 경기 침체 이슈가 이제 7월 정도부터 막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막 내려가다가 이게 작년 2024년 9월 달에 50bp 인하가 빡 결정됐을 때도 약간은 시장에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채권에 대한 롱배팅이 숏으로 뒤집어지는 모습도 약간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 이슈가 해소되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갔지만 주식 시장이 그때 올랐단 말입니다. 11월은 엄청 날랐죠. 네. 예, 그때 특히 이제 트럼프 랠리였죠.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고 그냥 날랐죠. 근데 네. 그 이후는 거꾸로 이제 12월에는 재미가 좀 없어지고 네네네. 12월, 올해 1월, 2월까지는 사실은 11월에 올렸던 거를 조금 토해내고 사실은 4월까지 좀 전반적으로는 내려왔었죠. 반세까지 계속 내려왔었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5년 장표, 2020 현재 장표 기준에서 보셨을 때 물음표가 딱 찍혀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감론을박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했으니까 더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은 선반영을 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금리 인하 중단되면 약간 채권이 역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 거고 인플레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도 지금 1번 장표 제목이 산타랠리와 2026년 뭐 초반이라고 상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세장은 장기금리 향방이 가른다라고 돼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채권 금리가 튀면은 산타랠리 없고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장의 추가 박스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반기, 하반기의 높이에 대한 기대가치가 서로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따가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원자재가 사상 최고치를 다 뚫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내년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자재 ETF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금과 은을 빼더라도 나머지 소위 산업금속이나 기타 등등의 원자재에 돈이 계속 유입된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얘기고 그것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가 일회성이고 영향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어 소위 그 상품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좀 V자로 사실 올라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V자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 원자재 상승이 결국은 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서 결국은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하향 안정화되냐에서 상품 물가 올라가는 것을 중화시켜 주냐 여부가 내년도 상반기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는 좀 여기서 하향 안정화되는 게 기대긴 하지만 미리 내려온 측면도 있고 내년 상반기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는 우상향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주가의 상승 그 탄력을 하반기로 좀 미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희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내년도 1년을 그리는 때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장표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정말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관전 포인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다양하죠.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정말 많은데 일단은 넷플릭스가 이번 딜로 인해서 얻는 시너지는 무엇이고 이를 만한 우려 요인은 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오? 가오? 해리포터 이런 거요? 네. 뭐 사실 명실상부한 컨텐츠 업계의 전 세계 1등이 되겠죠, 사실은. 네. 브라더스인데 이게 이제 워너브라더스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워너브라더스가 그 브라더스잖아요. 네. 사형제. 네. 그러니까 워너 성을 가진 형제들. 형제 4명이서 처음에 1923년인가에 만들었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회사입니다. 디즈니보다는 덜 오래됐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만화고. 네네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여기는 진짜 워너브라더스가 진짜 그 대단한 회사죠,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워너 징크스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차트 보니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참 이게 역사는 이게 반복되는지 이번에 넷플릭스가 그걸 안 당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 넷플릭스 안 당해야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맞아요. 시장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너브라더스는 부침은 있었는데 항상 워너브라더스가 어디를 샀긴 적보다는 주로 어디한테 팔려갔었어요. 네. 근데 신기한 게 팔려가면 산 데가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남는 건 워너브라더스의 워너브라더스 이름만 남고 상대방이 자꾸 사라져더라. 설마 넷플릭스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저도 넷플릭스 이제 팬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면은 1990년대에 타임과 워너가 합병을 했습니다. 타임이 워너를 샀던 거죠. 네. 근데 이때 타임은 지금은 우리가 별로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당시가 사실은 잡지의 전성기, 매거진의 전성기였고 종이신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 하면 타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타임이 결국은 확장하려고 소위 영화사를 산 게 워너였죠. 그래서 타임 워너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1990년도에 시작됐지만 결국 10년 만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타임은 이제 뒤로 빠지고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AOL, 지금은 이제 다 모르시겠죠? AOL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메리칸 온라인인 건데,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우리라면 천리안이나 하이텔 같은 건데, 소위 인터넷 접속 서비스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넘버원 회사였고요. 네.
그걸로 이제 AOL이 사실은 그 당시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천리안 인터넷 같은데, 하이텔 같은 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AOL의 엄청난 밸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매출 규모나 이런 거, 그러니까 사이즈보다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큰 시가총액을 통해서 타임워너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AOL이 결국은 그 이후에 결국 여기서 또 AOL은 짜게 져서 버라이전에 팔려갑니다. 오. 그래서 지금 또 쓱 사라졌죠. 네. 이게 무섭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타임워너를 누가 샀냐? AT&T가 삽니다. AT&T는 우리로 따지면 KT 같은 회사죠. 네. 버라이전이 SK텔레콤 같으면 이 AT&T가 KT 같은 회사인데 여기가 또 한번 잘해보겠다고 또 타임워너를 샀는데 산지 3년 만에 바로 다시 분사해버립니다. 오. 다 망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AT&T 와. 같은 데가 함부로 이제 영화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지만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손댄 거 다 망했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SK텔레콤 관계자분들. 저도 담당자였어서. 아 근데 SK텔레콤은 그래도 하이닉스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 안 하면 다 됐죠.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AT&T도 네네. 여기서 빠져나오고 지금 이제 타임워너에서 이제 사실 타임도 빠지고 워너브라더스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 타임은 또 다른 데 팔려갔어요. 심지어는 또 네. 사라졌습니다. 네. 그 여전히 남은 건 워너브라더스 워너브라더스. 하나예요. 와. 그걸 드디어 넷플릭스가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타임이 워너를 인수했을 때는 시장에 큰 충격 없고 타임 주가만 빠졌어요. 네. 시장은 잘 갔습니다. 그런데 AOL이 타임워너를 인수했을 때는 그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시장 고점. IT 버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정확히 닷컴 버블 고점 때 인수를 네. 했거든요. 두 번째 AT&T가 타임워너 인수할 때는 AT&T만 박살났습니다. 나머진 괜찮았어요. 오, 네. 근데 이번에 하필이면 또 이게 아니, 퐁당퐁당으로 보면은 이번이 그러니까 AI 버블의 고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 그래서 다들-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다들 이제 우리 이 말이 징크스가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저도 지금이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되고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1년 정도 우리가 나스닥이 쫙 올라갔다가 그 뒤 1년 뒤가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내일이라는 얘기가 우리 아니죠. 그렇죠. 1년 뒤에.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네. 워너를 뭔가 그 소위 워너를 자기 품 안에 안았던 데들은 항상 다 뭔가 저주를 받더라. 어머. 그래서 넷플릭스 투자 혹시 주주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되겠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 파라마운트의 CEO 데이비드 앨리슨이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아들이기 때문에 레리 앨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종의 관계에 의해서 승인이 안 날 확률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좀 봐야지 현실적일까요? 그럼 넷플릭스의 로비력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넷플릭스도 뭔가 또 다른 뭔가 연출을 대고 있지 않을까요? 아, 뭐 넷플릭스도 뭐 뭔가를 하고 있겠죠. 여기도 사실은 이 모든 어려운 와중에 넷플릭스가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네. 1등 자리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진짜로 누구 로비력이 더 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뭐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도 당연히 궁금하지만 이게 지금 할리우드에서도 이 두 기업의 이 빅딜을 엄청나게 주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규모 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개봉하는 영화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실생활적인 무언가 변화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안 그래도 이제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가 점점 줄지 않을까. 이게 OTT 산업의 확장에 따른 어쩔 수 그 없는. 부분은 지금 CGV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맞아요. 네, 이미 뭐 영화관들에 대해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영화관뿐만 아니라 이게 OTT도 그렇고 이게 유튜브로 저희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KBS, MBC, SBS 자체도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싱얼롱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각에서는 넷플릭스의 인수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워너브라더스가 이렇게 비싸냐, IP 가격이 이렇게 비쌀 수 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다른 디즈니라든지 IP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은 저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보통 이렇게 되면 승자의 저주가 보통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소위 죽 써서 개 준다고 나머지들이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피합병 인수 가능성이 높은 데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는 일시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러면 나중 비싸게 산 데들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무슨 자기만의 보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설명만 그 소위 애널리스트 데이 때 그 설명을 보셨겠지만 그 뭐 다 딱히 이렇게 수긍이 가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사지만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이 논리니까 지금 상황. 그래서 좀 이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냉정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비싸게 사는 것만은 맞는 것 같다. 뭐 경쟁을 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부담은 넷플릭스에는 당분간 주가에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마음이 아파서 붙잡고 네, 계시는 주주시군요. 네, 많이 아픕니다. 네. 일단 지금은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현재 차트를 살짝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발표가 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또 오히려 반등을 했었어요. 반등했다가 또 그걸 또 다 뱉어내고 이 지금 어디로 갈지 위아래로 갈지 완전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 합병이 승인될 것 같으면 빠지고 네. 안 될 것 같으면 오르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승인이 안 되면 또 막대한 위약금 같은 문제도 또 걸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그게 50억 달러인가? 네, 뭐, 그것도 꽤 적지가 규모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게 뭐 승인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되는 게 좋은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그 승인을 거부하고 대신 50억도 받지 마 이렇게 해줄까요? 안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800이냐 500이냐의 그쵸 800억이냐 50억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프리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네. 트럼프 화이팅. 자, 그러면 저 일단 세 번째 이슈, 세 번째 것도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상대평가도 좀 낮아졌지만 내부자 매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요런 데이터도 좀 가져와 주셨어요. 예. 근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저희가 뭐 5월, 6월, 7, 8월부터 많이 언급됐던 게 나스닥 테크 AI 관련주의 내부자 매도가 많아졌다. 아무래도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인데 판다 좀 이상한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내부자 순매수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자들이 야 우리 회사는 굳이 이 정도 가격은 너무 싼 거 아니야? 너무 시장에서 소외됐는데 우리 앞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내부자들이 살 거잖아요. 이제 이 내부자가 그냥 내부자들이 아니고 통상 이 내부자라고 하면 그 내부의 경영진들, 임원들, 그다음에 하는 이제 회계나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내부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여기에 어쨌든 경영진 위주라고 보신다면 상당히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수가 매도보다 높은 상황인데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대비 소위 필수 소비재 XLP죠. 네. 예, 그 스파이더의 그 XLP로 보면은 소위 이제 이건 이제 트레일링이긴 한데 이거 포워드도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000년도 수준까지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기시감인데 제가 10월 초반에 10월 10 며칠 날 요 똑같은 똑같은 포맷으로 건강관리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11월 한 달 내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건강관리가 거의 1, 2등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희한하게 또 이번도 혹시 그래서 이게 12월의 마지막 이 추천 업종이 비슷한 상황을 내면 좋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싼 거는 최근같이 이제 장기 금리가 잘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 밸류 스탁이잖아요. 네. 밸류 업종이고 그런 데들이 상대적으로는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소외된 분야. 근데 다만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건 제가 그냥 소개하다 보니까 건강관리, 필수 소비 이거를 지금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싸졌다고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경기 방어적으로 됐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좋게 표현하면 기술주 위주로만 가다가 시장이 상당히 그게 폭이 넓어진다고 하죠. 블레스가 상당히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하게 상승 종목들이 나온다는 건
고마운데 하필이면 그렇게 추천하는 것들이 건강 관리하고 필수 소비재인 것은 그것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 네. 아이고 앞으로 장이 썩 아주 재밌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콜들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당분간은 시장에 있어서 그냥 불장으로 그냥 45도 우상향 이거보다는 조금은 상황을 좀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는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채권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경기 방어주 혹은 배당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권 금리 특히 장기채 금리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주제 자체가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다. 4%만 되면 계속 튕겨 올라간다. 앞으로도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이제 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요러한 우리 그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업사이드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금리 장기 금리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는 밸류와 그로스가 있으면 밸류가 훨씬 더 잘합니다. 성과가 상대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과 레벨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그로스가 한번 힘낼 때만큼은 못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가 4% 이상, 4, 5%에서 움직인다면은 통상 그럴 때는 과거에 한 5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미국에서는 밸류 스탁이 훨씬 더 좋았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초저금리일 때 금리가 너무 낮을 때 성장이 없을 때 그로스를 찾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먼 미래 걸 땡겨와서 네. 밸류에이션 하니까 그렇게도 보고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돈을 잘 벌어 나는 따박따박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 분야로서 필수 소비재가 이 정도에서 이제 내부자들이 이게 사기 시작한다. 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의 금리가 잘 안 내려온다면 오히려 너무 우리가 지금 M7 그로스에만 목매고 있는데 시장은 넓고 종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로든 꼭 M7으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 소비재에서도 정말 역대급으로 200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상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한번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아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럴 때는 이게 실제 투자할 때는 ETF 쪽으로 투자를 좀 고려해보는 게 좀 더 맞을까요? 보통 그게 제일 속 편하죠. 근데 확실한 거 왜냐면 월마트 같은 건 비싸요. 네. 월마트는 엄청 비싸죠. PE가 지금 50배씩 이렇게 되니까. 엔비디아 이런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엄청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면 여기서 필수 소비자 그러면 월마트 이러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이게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뒷 맞는 것 셈이 돼서 많이 그럴 거면 차라리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요거 들어가 보시면 요거 종목 구성 종목들 해갖고 쫙 쪼르륵 나래비 네. 세울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거기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 최근에 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래서 달러트리니 뭐 이런 종목들 요즘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네. 좋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월가에서도 뭐 달러트리랑 달러제너럴이 뭐 엔비디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증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화면 조금만 연결해 주시면은 월마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XLP에 실제로 가장 많은 비중 11.8%가 월마트예요. 예, 메뉴에 있는 건데 이제 확대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월마트가 지금 11.8%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코스트코도 되게 비싸요. 코스트코도 비싸고 그 다음에는 프록터앤갬블 우리나라에도 여러 샴푸와 치약 같은 거 많이 팔고 있죠. 프록터앤갬블 P&G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G 한번 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펩시랑 코카콜라 여기도 비중이 매우 높게 들어가 있고 몬델리즈 우리가 식음료 쪽 이런 쪽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닥터페퍼, 몬스터 이런 데도 많이 있네요. 그래서 뭐 담배, 음료 이런 것들이 유통 이런 업체들이 주로 우리가 XLP라는 ETF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ETF 관점에서 혹은 여기 좀 시가총액 비중 상위 종목들을 차트를 돌려보고 이런 것들이 한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 방금 필수 소비재 이야기하실 때 코스트코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트코도 이번 이번 주에 실적을 또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건 또 오라클, 또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좀 기다리고 그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잘 본 걸까요? 그 둘의 향방을 가를 단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주목을 안 하던데 네. 내일 모레인가 빠르면 내일 모레 아니면 네. 이번 주 안에 그 오픈 AI에서 챗 GPT 5.2를 릴리스합니다. 좀 빨리 네. 낸다라고 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면 우리 수요일 아니면 그 다음 뭐 이런데 5.2가 나와서 예를 들면 제미나이 3.0을 앞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러면 오라클은 성적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가가 갈 수 있을 거고 네. 만에 하나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적이 오라클이 잘 나왔는데도 오픈 AI 쪽에 약간은 악재가 있으면 오라클의 주가는 하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상당히 사실 성과가 나올 게 실제로 지금은 숫자가 별로 안 나올 그쵸. 거고요. 네. 결국은 어떤 형태로 소위 펀드, 그러니까 소위 B2를 할 수 있게끔 내가 소위 이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주 받는 거 뭐 이 네. 얘기만 할 게 그밖에 없는데 그 수주의 대다수는 오픈 AI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AI 5.2가 잘 나와야 그래야 사실 돈을 쉽게 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지금 제가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오픈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이 둘의 성과보다는 오픈 AI 5.2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이 둘의 주가를 완전히 가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브로드컴은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 구글도 고점이고 어찌 보면 오픈 AI랑 같은 세트라고 볼 수 있는 오라클과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바닥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GPT 5.2가 잘 나왔다 그러면은 수남매가 도울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에 GPT가 5.2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히려 브로드컴과 구글 쪽으로 더 집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주에는 FMC만큼이나 GPT 5.2를 조금 오픈 AI. 중요하게 반응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시장에 AI가 그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왜 5.2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일단 FMC 제일 핵심으로 여쭤봤고 장기금리 방향성이 일단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목금일 거예요. 한국 시간 기준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채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시장이 FMC를 부담스럽게 혹은 내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산타랠리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우리 좀 챙겨보자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넷플릭스와 이제 워너브라더스에 대해 가지고는 1년 뒤에 버블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리로 저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필수 소비자 내부자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약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뭐 AI도 좋지만 경기 방어주 쪽도 약간 해지 차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실적도 중요하고 FMC도 중요하지만 GPT 5.2에 대한 시장 반응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이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